네, 글로벌 전략가들 시간입니다.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 세 차례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고용지표나 물가지표가 예상보다 견조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후퇴하는 것 아니냐, 아니면 금리 인하 첫 스타트의 시기가 조금 밀리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 이제 시기는 맞습니다만 그 스타트가 언제가 될지, 또 그와 관련한 자산 배분 전략은 어떻게 될지 오늘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에요. 네. 새벽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밤에 그 미국에서 ADP 민간 고용이 나왔는데요. 예상보다 굉장히 견고한 고용 상황이 나왔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견해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연초 통계라 좀 믿을 수는 없는데 왜 그러냐면 2020년에 코로나가 2월에서 3월 사이에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매년 연초에 고용지표들이 튀고 있어서 100% 신뢰하기는 어렵다. 다만 나쁘진 않다 정도가 되겠죠. 지금 그림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18만 명이 넘게 나올 줄은 저도 지금 예상 못했고요. 시장의 참가자들은 한 15만 명 정도면 잘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봤었는데 저 정도로 많이 나왔다라는 건 상당히 놀라운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미국의 고용들이 잘 나오는 이유는 우리는 뭐 다 아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민간 부문들에 있어서 서비스만 한참 좋다가 최근 제조업 체감 경기가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을 비롯한 건설 부문에서 고용도 늘어나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고, 두 번째는 노동시장에 입직자도 참 많지만 구직자도 계속 늘고 있는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즉 이민자들이 불법 이민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일리걸 마이그레이션이 매월 약 한 20만에서 30만 명씩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달하는 어마어마한 이민자들의 유입이 경제 전체에 어떤 대규모 노동 공급을 만들어주고, 이 노동 공급이 또 경제 전체에 지금 제조업까지 좋아지니까, 지금 저 그림이 나와 있네요. 제조업까지 좋아지다 보니까 연쇄적인 지금 선순환을 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민간 고용이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예상보다 너무나 잘 나왔던 부분, 15만 명을 예상했는데 18만 명을 뛰어넘으면서 하지만 이 부분을 다 신뢰할 수는 없다. 좀 연초 부분에 좀 튀는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네. 자, 그래서 이번에 민간 이후에 또 이번 주 후반에 나올 고용 지표도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지금 연준의 입장에서는 약속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또 경고도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 인하가 급할 건 없다. 근데 금리 인하는 할 것이다. 자, 여기에 지금 불확실성에 우리 투자자들은 좀 어떻게 좀 중심을 잡고 가면 될까요? 좀 쉬고 싶은 타이밍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게, 일단 미국 경제 지표가 너무 잘 나오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겠지만, 두 번째 최근 유가 오르는 게 좀 심상치 않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의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보여주는 2월 PC는 분명히 좀 잘 나왔습니다만, 문제는 이렇게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떨어지는 속도들이 완만하다라는 게 미 연준 입장에서는 서두를 이유가 없는 그런 핑계를 좀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특히 더 중요한 요인이 있겠죠. 바로 그게 부동산과 자산 시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서 미국 주식시장도 뭐 역사적인 최고점 근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데다가 미국의 부동산 시장도 너무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미 연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작년에 했던 약속은 좀 지키면서도 시장에 좀 경고성 메시지를 주고 싶은 이런 좀 약간의 뭐랄까요, 복합적인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참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보도가 나오는 것처럼 파월 의장님 입장에서는 간을 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님 입장에서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결국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인플레보다는 자산시장 같다. 자산시장이 너무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자산시장의 어떤 흐름들, 달려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세다 싶을 때는 저 인플레를 좀 강조하면서 타이밍을 조절하는, 아무튼 제 개인적으로는 상반기 금리 인하가 쉽지 않아 보이는, 6월로 지금 다 연기했지 않습니까? 3월에 금리 인하한다고 봤던 사람들이 죄다 지금 6월로 지금 넘어갔는데, 저는 이게 7월로 또 넘어가지 않겠나 싶은, 최근의 흐름이 지금 패드워치 금리 인하 베팅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게 한 달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후퇴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3월 FOMC에서 잠깐 위안을 주나 싶었지만 그 위에 윌슨 연준 의장, 그 부의장부터 시작해서, 이사님이죠. 이사님부터 시작해서 각종 여러 가지 연준 멤버들이 입을 열 때마다 최근 들어서서 점점 더 금리 인하에 대해서 경고성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라는 게 제일 걱정인 거고요. 그래서 저 특히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님은 예전부터 참 제가 저분을 좀 좋아하는 연준 총재님이신데 저렇게 매파적인 태도 보인 건 진짜 오래간만이다. 저분이 좀 비둘기파적인 성향들, 그 옛날 옐런 의장의 후임이시거든요. 근데 옐런 의장의 후임이시면서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그런 태도들을 보이는 연은 총재님이었는데 최근에 상당히 태도들이 바뀌는 걸 본다면 연준 내의 여론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들이 시장에서는 조금 약간 속도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좀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분위기다. 금리 인하의 그런 속도 조절에 대해서 그렇게 좀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도 물가가 잡히고 있다.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 급할 것은 없다. 하지만 금리를 인하해 주겠다. 지금 시기가 3월이 예상을 했던 의원들이 다 6월로 지금 시기를 미뤘는데 대표님 입장에서는 좀 분의 견해로는 6월도 좀 쉽지 않지 않을까, 7월 이후로 좀 밀리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주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2월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디플레이터, PCE 디플레이터가 나왔는데 이게 다들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됐다만 이야기하시는데 사실은 그 실질 소비 지출이 5%, 0.5%, 지금 그림이 나와 있는데 저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파란 선이 이제 미국의 그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인데요. 저 취업자 수가 되게 크게 감소했다가 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레벨을 보시면 알겠지만 과거의 역사적인 증가율에 비해서 절대 낮은 레벨이 아니에요. 여기에다 저 빨간 선이 뭐냐 하면 미국의 이제 실질 개인 소비 지출인데 좀 안정적인, 그러니까 지난 10년,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0년에 있었던 그 10년 동안의 소비 지출의 그런 부진들에 비하면 지금 되게 소비가 잘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고용도 잘 나오고 소비도 잘 나오는데 경기가 여기서 뭐가 나빠질 요인들은 찾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아있는 금융시장의 걱정 요인이 결국은 지방은행들 부실 위험들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부동산 시장, 특히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오르고 있는데 상업용 쪽에서 결국 시간의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상업용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지 실제로는 그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잘 분양이 안 되거나 입주가 힘들어졌던 그런 상업용 오피스텔들이나 상업용 오피스 빌딩들이 주거용으로 바뀌는 거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공사는 좀 해야 됩니다만 이제 그 시간의 전환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면 당장 뭐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뭐 어떻게 개선된다고 말할 수 없지만 항상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면 주거용 좋아지고 상업용이 그 뒤에 1, 2년 뒤에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보면 고용도 좋고 다 좋은 상황에서 연준이 뭐하러 지금도 시장이 좋은데 선물을 빨리 주겠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도 잘 나오고 소비도 잘 나오고 지금 주거용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호황기입니다.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지방은행들의 부실 부분도 차츰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이렇게 뭐 좋고 나쁘지 않은데도 금리 인하를 미국에서 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모델이 있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 하면 미 연준이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19명의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FOMC에 모여서, 물론 이제 표결권 13명밖에 없습니다만 19명이 모여가지고 전부 다 치열하게 논의를 하다가 과거에 종종 잘못된 결정을 내린 적이 있었던 걸 반성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잘못된 결정이라는 게 뭐냐면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연준 의장님이 자 이렇게 가자 그러면 아무도 반박 못하고 따라가던 그런 시절에 연준이 있었잖아요. 벌써 기억이 나시는 그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연준 내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보조 지표들을 연준이 되게 많이 개발을 해놓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제공해주고 있는 바로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테일러 룰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기서 이제 회색으로 표시된 게 실제 금리,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금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파란 선이 뭐냐 하면 테일러 룰에 따르는 정책 금리라는 것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을 감안한 경제에서 지금 몇 %가 적정해요 라는 것을 모델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제 저 테일러 룰이 파란 선으로 변해져 있는데 보시면
미 연준이 어떨 때는 되게 너무 심하게 정책 금리를 인하한 적들이 종종 있었던 걸 발견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 금리를 너무 급등한 다음부터 금리를 너무 적게 낮은 수준으로 유지를 했다. 그때 부동산 버블을 만든 게 아니냐라는 그런 자기 반성들이 굉장히 시장에는 존재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또 언제 또 이번에 늦었냐 하면 2021년부터 이미 정책 금리를 크게 지금 저것만 본다면 거의 10% 가까이 인상을 했어야 되는데 네. 지금 5.25에서 5.5까지밖에 인상을 안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인플레가 발생한 거 아니냐라는 공격에 계속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 연준 입장에서는 이런 모델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끝에 미 정책 금리는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파란선 적정 금리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만 이야기하자면 네. 4.75% 정도가 적정이다라는 모델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본다면 금리 3번 정도 인하가 적정해요. 예. 왜냐? 인플레이션이 점점 완화되고 있고 그리고 경제 전체에 있어서의 어떤 과열이 좀 진정되고 있으니까 서서히 여기서는 금리를 인하해도 됩니다라는 게 모델에서 보여주는데 이제 미 연준이 어떻게 보면 마음의 죄책감들을 갖고 있는 거죠. 금리를 인상해야 될 때 너무 우리가 행동이 너무 느렸고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해서 경제 채찍질을 할 때는 미루다가 네.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싶을 때는 또 신속하게 해주는 거 이게 우리가 과연 잘하는 일인가에 대한 자기 반성 속에서 이제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컨센서스 연준 내에서의 어떤 돌아가고 있는 흐름만 놓고 본다면 3번 정도 인하가 올해 연말까지는 필요하지 않냐라는 건 네. 하고 있지만 최대한 미루고 싶은 네. 저때 전번에 너무 금리를 늦게 올린 거에 대한 반성이 있기 때문에 미루고 싶은 그런 부분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연준의 그 과거 실수를 되뇌이지 않기 위해서 보조 지표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 지금 추세인데요.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이 5.25에서 5.5%인데 지금 지표를 통해 봤을 땐 적정 지표 금리 수준이 4.5% 가량으로 봤을 때 이제 올해 3차례 금리 인하 예상인데 일단은 좀 미루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는요, 대표님 좀 반도체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어제 오전 대만에서 굉장히 큰 지진이 났습니다. 지금 25년 만에 최악의 지진이기 때문에 좀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사실 참 주식시장은 너무나 이제 이성적이고 좀 그런 부분이 벌써 관상의 기업이 뭐냐, TSMC와 비교봤을 때 뭐 인텔이냐, 아니면 삼성전자가 될 것이냐. 자, 그런 반사이익의 기업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좀 반도체 시장에 최근에 그런 흐름들을 어떻게 좀 책정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25년 전 지진이 났었을 때도 일시적인 효과에 그쳤었어요. 그때도 저는 현역 애널리스트였으니까 그때가 참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실제로 저희들 애널리스트 중에서는 그때 당시 지진에 의해서 직격당했던 대만 북부 지역의 신주 산업단지를 직접 방문한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상당히 오래 갈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네. 들었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그때 금방 복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만 기업들에 대해서 좀 경쟁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게 오래 가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만 이제 그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반도체의 생산 설비나 시설들은 대부분 저런 지진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렇게 좀 내진 설계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잘 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25년 전의 지진에 비하면 저게 작은 지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타격이 컸습니다. 네. 특히 그때는 우리나라가 D램 부분에서 대만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시기였기 때문에 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봤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좀 다른 영역 같아요. 이미 대만의 D램 기업들은 다 없어졌고요. 남아있는 기업이 거의 없고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낮습니다만 반대로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TSMC는 전 세계 파운드리 생산 또는 매출에서 70에서 80%를 잡도하는 그 장악하는 압도적인 기업이고 이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다들 이 회사가 복구하기를 기다리지 다른 데 주문 주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좀 인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정말 이게 제가 좀 약간 센 워딩 같습니다만 여기서 파운드리 업계에 TSMC가 복구가 늦어진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전기 전자 산업 전체가 다 같이 타격받지 어디가 좋다라는 말은 못할 것이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 전 세계에서 TSMC에 의지하지 않고 물건을 만들어내는 특히 첨단 정보통신기기를 만들어내는 회사는 거의 없다. 아무리 삼성전자나 인텔 파운드리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지만 그 갑자기 주문이 쏟아진다고 해서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현재 존재하냐?
그리고 또 그 기업들이 지금까지 계속 TSMC를 이용한 이유가 있는데 갑자기 다른 곳에다 주문을 전환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결국 남아있는 유일한 좀 희망적인 관측은 저렇게 이제 대만이 지진의 위협을 받고 있는 공급 사슬망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그런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만 말고 다른 지역에다가 좀 공장 증설이나 이런 것들을 생산시설의 어떤 분산을 원하는 정도라고 봐야지 어떻게 TSMC가 어떻게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일단 이 파운드리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닌가. 파운드리에서는 TSMC를 대체할 회사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네. 자, 파운드리 80%를 장악하는 TSMC가 어떻게 된다면은 뭐 바로 뭐 반사 이익이 있겠느냐. 이건 좀 잘못된 견해인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다 네. 같이 고생하지. 예. 그리고 실제로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이 길지를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다행인 거죠. 네. 우리 입장에서는 다음에 이런 일이 왔을 때 좀 제발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네. 그 사이에 경쟁력을 키워놓는 게 중요하지 이런 일에 별로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25년 전에 이제 대만 그때 더 큰 지진이 났을 때 현역에 계셨었는데 그때 신주산업단지를 직접 방문한 이코노미스트들이 봤을 때도 큰 영향이 없었다는 걸 봤을 때 25년 후인 지금도 좀 우리가 같이 좀 거울 삼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 얘기가 나왔으니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좀 실적 앞으로의 가장 큰 관심사거든요. 좀 견해 좀 부탁드릴게요.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요. 잘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는데 이제 첫 번째는 환율입니다. 준비해온 그림 잠깐 뭐 좀 이따 환율?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네, 뭐 실적 전망에 대해서 1분기 전망치인데 예 나왔네요. 파란 선은 우리나라의 코덱스 반도체 지수를 전년 동기 대비로 보여주는데 지금 좋죠. 플러스 50%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떤 변수에 후행하느냐 하면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에 1년 정도 후행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오르고 1년 정도 지나면 우리 반도체 주가가 오르는 특성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런가? 예, 결국 수출로 먹고 사는 업종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수는 거의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당장 스마트폰 생산 단지나 이런 것들도 다 베트남 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의 팩터인데 환율이 상승한 다음에 한 1년 정도 지나면 그 뒤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환율이라는 높아져 있는 환율이라는 좋은 영업 여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수익성도 개선시키고 시장 점유율도 올리는 그런 일들을 해나간다는 측면에서 한국의 기업들 입장에서는 2022년 말부터 시작됐던 지금의 고환율 환경이 그렇게 나쁜 여건은 아니다. 즉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한국 주식이 달러 기준으로 싸 보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점이 있는 데다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도 참 좋다. 그러니까 결국 파운드리만 우리가 영양만 잘 키워놨으면 지금 굉장히 좋았을 텐데 점유율을 전혀 못 뺏어오는 게 참 아쉽다라는 게 아까 이래서 이러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그림 좀 보여주시면 네네.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빨간색 선은 구리 가격이고요. 그리고 파란 선은 한국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반도체 수출 금액 지수입니다. 이게 제일 정확한 지표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파란 선은 그러니까 달러로 기준되어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제품 가격의 수출 단가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 지표와 구리 가격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되게 흥미로운 걸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구리 가격이 우리 반도체 가격의 붕괴 전에 먼저 빠집니다. 그리고 2008년, 9년에도 보시는 것처럼 구리 가격이 훨씬 더 먼저 오른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서 우리 반도체 섹터들이 움직이기 전에 구리 가격이 먼저 바닥치고 올라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그림이 시사하는 바는 뭐냐 하면 구리는 전기 전자제품의 가장 중요한 원재료입니다. 비철금속이라고 부르는 가장 중요한 원자재죠. 그래서 고속철도를 만들던가나 전기차를 만들거나 가전제품을 만들 때 구리 없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리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구리 덩어리들이 올라간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구리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나라 중국이 살아나고 있다. 네.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대만의 지진이 났냐 같은 그런 예. 부차적인 문제에 신경을 쓸 때가 아니고 네. 지금은 어디다 신경을 써야 되냐면 미국 굉장히 좋은데 네. 미국만 가지고는 아직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예. 이 거대한 캐파를 충족할 수 없으니까 중국 지표를 봐야 되는데 다행히 중국 경기 지표 좋아지며 구리 가격이 오르고 있다. 네네. 구리 가격의 상승은 한국 반도체 수출 제품 가격의 상승 가능성을 높이는 재료이기 때문에 네. 1분기 실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네네. 시작에 불과하고요. 이렇게 힘들게
몸부림을 치면서 올라오고 있는 기업의 실적들을 놓고 본다면 저는 2분기, 3분기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결론부터 얘기를 해주시니까 너무 딱 쏙쏙 들어오네요. 고환율이 이제 1년 지난 이후에 더 좋아질 것이다. 영업 요건들을 올리고 시장 점유율을 올리고 자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보십시오. 반도체 좋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런 시장의 움직임에 맞춰서 자산 전략 그 안에서 좀 주시죠. 어차피 하반기는 금리 인하한다까지 우리가 다 동의를 했는데 시장이 좀 무섭습니다. 그죠? 왜? 국제유가가 오르지 미 연준이 아무래도 채찍을 들 것 같은 분위기로 좀 조금씩 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지금까지 달려왔던 시장을 가파르게 주도해왔던 섹터들에 대해서 저희가 뭐 손을 다 놓자는 게 아니라 많이 오른 어떤 종목을 들고 계셨다면 리밸런싱을 한번 해보자. 그럼 어디 살 거냐? 일단 가장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바로 하반기에 정말 미국의 금리가 인하된다 또는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생각될 때는 미국 부동산 리츠나 또는 러셀 2000 같은 중소형주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 아쉬운 마음은 다음에 또 모시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호 대표님과 함께 했고요. 저희도 같이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